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 업체인 차지포인트, EV고, 블링크 차징 3분기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로 북미 충전의 표준이 되면서 나머지 업체들이 위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2분기 때 이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 북미만 공략해서는 힘들고 해외로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매출면에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3분기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살펴볼까요? 충전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현재 세계 전기차 충전 표준은 NACS와 CCS가 있습니다. NACS는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로 테슬라에서 시작되었고 슈퍼차저를 위한 충전 규격입니다. 원래 이름은 테슬라 프로프라이어터리 커넥터라고 TPC였다고 합니다. CCS는 컨바인드 차징 시스템인데요. 왜 컨바인드냐고 하면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을 하는 국가가 다른데 이런 부분을 다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슈퍼차저의 NACS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모든 전기차들은 CCS를 채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CCS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기사에 따르면 CCS는 고속과 완속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커넥터의 부피가 크고 무겁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첫 번째가 CCS1이고 두 번째가 CCS2입니다. 세 번째가 테슬라의 NACS고요. 첫 번째 사진은 위쪽에 단자가 5개 있는 부분이 완속 충전이고 아래 구멍이 2개인 부분이 급속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완속 충전만 있는 거고 여기에 급속 충전까지 합치면 또 커지겠죠. 사진으로만 봐도 크기의 차이가 엄청나네요. 저는 전기차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국내는 CCS1을 3년째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엄청 무거워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CS가 여러 회사를 지원하다 보니 고장이 잦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CCS는 현대차와 포르쉐 등이 사용하는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NAC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규격을 채택했지만 해외는 CCS의 비중이 워낙 높으니 CCS로 깔았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충전소 건설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른 기업들도 슈퍼차저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NACS로 명칭을 바꿨다고 하네요. NACS로 바꾸고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NACS를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북미 표준이 아닌 전체 표준이 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 네덜란드, 한국 등 많은 국가의 타사 차량도 슈퍼차저로 충전이 가능하게 커넥터도 제공하는 등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도 레벨이 있는데요. 레벨 1의 경우 120V 표준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장비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어서 가정에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충전 시간이 느립니다. 레벨 2는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쇼핑센터,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 충전 시간은 기사에 따라 다르지만 완충까지 2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벨 3은 DC 급속 충전기로 10%에서 80%까지 충전 시 약 20분 정도 걸리는 빠른 속도를 보이는데요. 코트라 자료를 보면 레벨 2에서는 차지 포인트가 1위고 레벨 3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벨 3 전기차 충전소의 니즈가 더 크다 보니 테슬라의 충전소 개방은 다른 충전 기업들에게 앞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볼까요? 먼저 차지 포인트입니다. 2007년에 설립되어 2021년에 상장했으며 테슬라 이전에 북미 충전 인프라 1위였는데요. 레벨 2 부분에서 1위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공하는 통합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차지포인트 3분기 실적은 8월부터 10월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매출을 보면 3분기 매출은 110밀리언 달러로 2분기 대비 27% 떨어졌고 매출이익률은 마이너스 22%로 최근 3년 사이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적자도 더 커졌어요. 2분기부터 매출이익률이 크게 감소했었는데 2분기 때는 1세대 DC 충전 제품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상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3분기도 재고 손상 비용이 반영되었는데 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2023년 9개월 동안 작년 대비 약 70밀리언 달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42밀리언 달러가 반영됐다고 하네요. 비용을 보면 연구 개발비랑 판매비는 2분기보다 억제하는 느낌인데 일반 행정비가 크게 늘어서 전체 비용이 2분기와 비교해서 5% 증가했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직원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주식 보상 비용이 커졌다고 하고요. 연구 개발비는 엔지니어링 자재 비용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도 줄고 원가도 높아지고 비용도 늘면서 적자 폭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하회하게 되고요. 예비 리포트가 나온 11월 17일에 안 좋은 실적과 CEO 사임으로 주가가 35%가 하락하면서 3달러대였던 주가가 2달러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정식 실적 발표가 나온 12월 6일 전까지 2달러도 깨지는 모습이 보였으나 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현재는 2.3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충전 시스템이 메인 매출인데
3분기 매출이 74밀리언 달러로 2분기 대비 35% 감소했고 심지어 2022년 3분기보다도 25% 줄었어요. 구독 매출은 조금 늘었네요. 매출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관, 회사의 관용차 생산과 인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차지 포인트의 경우 상업용이 70%, 관용차 16%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이 들어와야 그곳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는 높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세 번째는 미국 자동차 노동 분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수익성에 있어서도 적자폭이 더 심해집니다. 다음은 지역별 매출입니다. 2분기까지 모두 상승했던 추세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요. 미국 매출은 2022년보다도 안 좋아지네요. 영국이 표준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볼게요. 부채는 크게 안 늘었지만 자본과 현금이 많이 늘었네요. 부채 비율이 288%에서 3분기는 203%까지 줄었는데 척자인 상황이니 자금을 조달받았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2분기에 203%에서 3분기는 23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유동성은 좋아졌는데 신경 써야 될 것이 재고가 엄청 늘었네요. 3분기에 199밀리언 달러인데 2분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상반기까지 수요가 급증해서 준비한 것이 3분기 말에 잉여 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잘 맞출 거라고 하는데 수요 환경에 맞춰 생산 속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DC 1세대 재고 처리를 잘 못한 경험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은 2023년 들어서 계속 100밀리언 달러 가까운 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 조달을 받았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오퍼링을 했네요. 2023년 1분기에 17.5밀리언 달러, 2분기는 37.3밀리언 달러였는데 3분기는 232밀리언 달러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주석을 보면 최대 500밀리언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절반을 넘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3분기에 NACS 커넥터를 적시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관세를 포함한 비용 감축과 최적화 제조를 위해 2024년까지 동남아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비용을 안 들이고 전체 애프터 서비스 프로그램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 제공했던 매출 가이던스는 없지만 4분기 마진이 3분기와 비슷할 거라고 하고요. 2024년 4분기에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 때도 공급망이 열악해서 올해 초까지의 강한 수요를 빠르게 대응 못해서 재고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영향도 커 보이고요. 2024년에 신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재고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차지 포인트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저의 의견입니다만 현재는 레벨 2의 성장보다 레벨 3의 수요가 높다고 보는데요. 차지 포인트는 레벨 3, 급속 충전에 대한 대책이 많이 늦는 것 같고 테슬라도 레벨 2에서 2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레벨 2와 레벨 3가 서로 상반관계가 아닌 다른 영역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EV고입니다. 2010년에 설립되었고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DC 충전, 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까 본표에서 레벨 3 포트수 점유율이 3위네요. EV고도 역시 NACS 커넥터를 추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지 포인트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주기만 하고 EV고는 직접 운영도 합니다. 매출을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35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31%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절감은 성공하면서 매출이익률을 1% 개선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8%가 더 악화됩니다. 차지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2분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3분기부터 고꾸라집니다. 비용을 보면 전체적인 비용은 감소했는데요. 매출원가와 관련 있는 감가상각비가 늘어났습니다. 빨간색 막대의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와 관련 없는, 즉 충전시설, 장비와 관련 없는 감가상각비인 거죠. 제 생각에 시설, 장비가 늘면서 감가상각비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EV고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었고 2개 분기 연속 상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주가가 4달러대였는데 주가가 지속 하락하면서 11월에 절반인 2달러를 찍고 3분기 실적 발표 후 3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을 보면 3분기는 충전 소매와 상업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통합 솔루션 부분이 2분기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소매 부분은 47%, 상업 부문은 67%로 크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보면 주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익스텐드라는 소유권 없이 충전소 설계, 설치, 운영, 유지를 하는 서비스가 2분기에 너무 매출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3분기 실적이 낮아 보이는데요.
2분기에 GM과의 신규 계약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점프한 거였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여전히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자본 잠식을 줄였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2분기에 자금 조달을 받으면서 366%로 다시 올랐지만 3분기는 유동 자산이 줄고 유동 부채가 늘어서 302%로 줄어들게 됩니다. 적자가 심해지면 유동성 역시 빠르게 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현금 유출폭을 줄였고요. 재무 흐름을 보면 2분기에 현금 유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주식 공모로 128밀리언 달러를 조달받았습니다. 재무 현금은 변화가 없네요. 자금 조달이 없는 상황에서 아까 자본 잠식이 줄어든 게 이상해서 추석을 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가로 투입된 자본의 가치가 변동된 것 같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추가 소식으로는 GM 말고도 혼다와 스텔란티스와도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익스텐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EV5 역시 급속 충전에 NACS 커넥터를 준비할 계획인데 그걸 제조할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또한 DOE, 에너지부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인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쯤 대출이 승인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 지원 프로그램으로 냅이라고 하는데 내셔널 일렉트릭 비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24년 초에 제공받을 예정이고 이제 세금 공제를 계속 받다 보면 재무 상태와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EV5 23년 예상 매출액은 148밀리언 달러였는데 158밀리언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는 48밀리언 달러가 되는데요. 익스텐드 매출이 크게 늘었던 2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됩니다. 아마도 소매와 상업 충전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익스텐드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비타는 원래 마이너스 66밀리언 달러였는데 마이너스 62밀리언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블링크 차징입니다. 2009년에 설립되어 2018년에 상장했고 EV5처럼 직접 충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EV5와 큰 차이는 없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블링크 차징이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매출을 보면 3분기 매출은 43밀리언 달러로 2분기 대비 30%가 증가했습니다. 2분기부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이익률은 8%, 영업이익률은 123%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는데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2분기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거의 40% 수준 줄었는데요. 실적 보고서를 보니 영업권과 무형자산 가치가 손상되어서 94밀리언 달러의 일시적인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인수했던 언보이라는 기업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 기업들이 영업권 손상 비용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측을 크게 상회했는데요. 8월 초까지 6달러 대였던 주가는 11월 초까지 2달러대로 떨어졌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여 4.4달러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2.9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세부 매출을 보면 제품 판매 3분기 매출이 35밀리언 달러로 2분기 대비 40%나 증가했습니다. D시급 속충전기의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레벨이 충전 부문도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블링크 차징은 디자인부터 제조, 서비스 제공까지 미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투자 측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부문별 수익성을 보면 서비스는 80%대, 장비 쪽은 3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링크 차징의 경우 테슬라의 NACS 개방이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NACS만 사용하는 고객들이 아예 차단되는 것보다 커넥터를 통해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와 기타 매출이 모두 우상향 중이고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유타주 등 공공기관과 기업들과의 계약이 늘고 있고 자회사인 블루코너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유럽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영업권 상각으로 자본이 크게 줄어서 부채 비율이 46%에서 66%로 증가했습니다. 현금도 조금 줄었고요. 유동성을 보면 242%로 2분기와 큰 차이는 없는데 재고를 제외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배율이 172%로 아직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흐름은 FCF 잉여 현금 흐름이 3분기의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출이 더 높아진다면 FCF 첫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현금을 보면 1분기부터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을 받고 있는데 1분기에는 95밀리언 달러, 2분기는 18밀리언 달러, 3분기에는 10밀리언 달러를 받았습니다. 총 얼마까지 조달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못 찾았네요.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액은 이전에는 110에서 120밀리언 달러였다면 이번에 128에서 133밀리언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역산해보면 30에서 35밀리언 달러가 될 것 같네요. 3분기가 너무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4분기는 다소 주춤할 것 같습니다. 최근 6개월 주가만 보면
이브고가 제일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비슷한데요. 3분기부터 GM, 포드 등이 테슬라, NACS를 채택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3분기 주가 발표 후 EV고와 블링크 차지는 주가가 크게 뛴 반면 차지포인트는 큰 상승을 못하고 다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블링크 차징은 조정을 크게 받는데 EV고는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충전 시장이 점점 커지는데 특히 레벨 3 급속 충전 쪽이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벨 2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블링크 차징과 차지 포인트보다 레벨 3 비중이 큰 EV고가 더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4분기 실적 역시 EV고는 괜찮게 나온 것도 있고 또 3분기 때 혼다와 스텔란티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영향력이 무섭게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기업들이 성장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차지 포인트처럼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해서 재고를 팔지 못하고 손상 처리하고 추가 매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3분기 실적을 보면 아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요. 먼 미래의 전기차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